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가 뽑혔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쥐와 한패가 됐다는 뜻으로 대선 후보들의 도덕성에 의구심이 가득한 유권자의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적 피로도와 염증이 반영됐을까요?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잠시 뒤에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먼저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째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는데 수도권에서 의료 대응 역량 초과 상태가 이어지고 또 비수도권마저 한계 임박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한두 달 내로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997명으로 사흘째 10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위중증 환자는 급격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사망자 역시 매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계속 최근 들어서 증가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중등증이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증가 속도는 한 1,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렇게 큰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 역량 대비 코로나19 발생 비율도 수도권은 이미 140%를 넘겼으며 비수도권도 100%에 근접하면서 의료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를 나타내는 양성률도 계속 증가하면서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거의 하지 않은 12세 이하에서 확진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 이상의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역 지표가 악화하자 당국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유행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1, 2개월 이내에 국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이내 시점에서 우세 변이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예방적 상황이 좀 더 충실하게 된다면 이보다 조금 약간 더 늦은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후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178명이고 감염 의심 사례 10명까지 합하면 관련 사례는 188명입니다. 확진자들의 가족 감염률은 델타 변이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전파력이 강합니다. 다만 감염자 가운데 20% 정도가 무증상이며 유증상의 경우에도 발열과 인후통 등 모두 경증이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이 위험도 매우 높음에는 병상 가동률도 반영된 건데요. 연일 1000명 안팎의 위중증 환자가 나오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고령층 확진자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추가 접종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사흘째 1000명 안팎을 이어가면서 의료 역량은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증 전담 병상은 전국 가동률이 80.9%,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은 87.8%에 달합니다. 전날보다 모두 올라간 건데 인천만 놓고 보면 90%가 넘습니다. 정부는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가면서 의료 체계가 버티기 버거운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진료에 큰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적 병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국립대병원 진료 역량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방역당국은 60살 이상 고령층과 미접종자 확진이 중환자 수와 직결되는 2대 변수라며 이 두 집단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 역량 확보와 함께 추가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3차 접종자는 1,100만 명을 넘겼는데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접종률은 90%에 육박합니다. 60살 이상 고령층으로 보면 추가 접종률은 56.7%입니다. 이렇게 추가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전체 확진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은 35%에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입원 환자 수는 전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3차 접종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정부는 3차 접종자가 2차 접종자보다 중증 진행 위험이 최대 100% 낮아졌다며 거듭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또 800만 명에 달하는 미접종자도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만큼 반드시 백신을 맞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자 문재인 대통령도 병상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을 하고 또 공공의료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자는 당부입니다. 청와대가 TF를 꾸려 직접 병상 문제를 챙기겠다며 코로나 진료에 협조하는 병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손실 보상도 약속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단계적 일상 회복 한 달 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으면서 당장 병상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병상과 의료진 확충의 속도를 내고 재택 치료 기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진의 관점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연말을 통째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추가 접종 속도를 높였지만 확진자 수는 7천 명을 넘기며 의료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연일 위중증 환자가 최고치를 넘나들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한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병원 가운데 가능한 곳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차질과 의료 공백은 사립대병원 등 민간병원이 적극적으로 막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제외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내년도 신입 인력까지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병원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도 주문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임시병상으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고 있고 최근 서울대병원도 테니스장에 음압시설을 갖춘 중환자 병상 확보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손실보상을 약속하고 청와대도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직접 병상 문제를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특별 지시는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고 지난 1년간의 정부 노력이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엔 충분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나왔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을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정작 일선 의료진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병상 확보만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인데 병상을 확충해도 환자를 돌볼 인력이 없다며 의료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국립대병원의 일반 중환자실입니다. 8인실 병실인데 병상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이곳을 담당하던 간호사 다수가 코로나19 중환자 병동에 투입되면서 아예 환자들을 못 받게 된 겁니다. 코로나 중환자실에 파견 보내면서 정말 상급 종합병원에서 꼭 봐야 될 위급한 중환자들이 여러 가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국립대병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일반 환자까지 돌보기엔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간호사 1명이 중환자 4명까지 담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일반 환자 사망률까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데다 국립대병원장들도 병상 200여 개 확충을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반발한 의료인 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국립대병원의 인력난이 한계치를 넘었는데도 정부가 병상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립대병원의 2022년도 인력 증원 요청이 기재부에 의해 거부되었고 한시증원 포함하여 인력 요청의 36%가량만 승인된 상황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즉각 코로나19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병원 정원 확대와 보조 인력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다시 의료 인력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의료 인력 확충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 현장은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조속히 내놓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면서 정부와의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예고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되면서 전면 등교를 하던 수도권의 학교들은 오늘부터 다시 원격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 확진자는 지난주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 때문인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늘면서 1차 접종률이 60%를 넘겼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없는 텅 빈 교실에서 선생님이 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석을 부르고 안 들어온 친구들은 단톡방에다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들어오라고. 이 학교는 이번 주는 2학년, 다음 주는 3학년이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 과밀 학교의 밀집도를 다시 제한한 겁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전면 등교를 시작한 지 4주 만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수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촉박한 점은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해 서울과 인천의 초등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로 강화했고 대구와 전남북 등 6개 지역은 전면 등교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학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844명으로 여전히 증가세입니다. 특히 지난 14일엔 1,10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하루 확진자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다행인 건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 인원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2주 전 9만 3천 명이던 12살에서 17살 청소년 접종 인원은 지난주 18만 9천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청소년은 61%, 2차까지 마친 비율은 43.8%까지 올라섰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를 찾아가는 백신 접종 신청자가 8만 3천여 명으로 미접종자의 6.9%에 불과했지만 효과가 있어 보인다며 오는 24일까지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방역당국이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 6개월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시행 뒤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치고 나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 접종을 마쳤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추가 접종을 받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혼자이거나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면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가게에서 미접종자를 아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소비자들은 이른바 차별 가게 명단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들이 한창 몰리는 점심시간. 한 식당에서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PCR 음성 결과가 있으면 들어가도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곧바로 엉뚱한 답변이 나옵니다. 차부터 나쁘는데 왜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끝나신 분이 진짜로 저는 이런 적은 없었어요. 결국 미접종자는 식당 이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 방역 지침을 알고는 있지만 식당 자체적으로 미접종자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제 2차 접종까지 완료되신 분들만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저희 가게 내부 이제 방침으로 결정한 거라서. 네. 아예 전화 연결음을 통해 미접종자를 받지 않겠다고 알리는 곳도 있습니다. 당분간 백신 미접종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18일부터 다시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르면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음성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접종 완료자와 같은 방역 패스를 적용받습니다. 이런데도 거절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 지침으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마치 범죄자가 된 것 마냥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결국 미접종자라고 해서 다 복용자가 아닌데 마치 복용자 취급을 당하고 인터넷에선 미접종자를 거절하는 이른바 차별가게 명단이 돌기도 합니다.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수천 건의 제보가 모여들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차별가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아니어서 과태료 처분 등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필요하게 우리 국민의 일부를 낙인 찍고 또 갈라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부작용도 있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식당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취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 해외에선 이미 방역 패스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도 방역 지침의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기본권까지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주에 가족 논란을 겪은 대선 후보들, 월요일부터 정책 행보로 돌파구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민생 밀착형 정책 메시지에 주력하며 아들 논란 최소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공약을 내놨습니다. 선제적으로 전부 직접 지원하겠다는 기존의 3원칙 외에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긴급 대출금을 인건비 등에 사용했다면 원리금 상환액 일부를 탕감해주는 미국 제도에 착안한 겁니다.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 불가피하게 신용 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은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는 구상부터 대표 정책인 소비 쿠폰을 모든 국민에 지급하고 지역 화폐는 임기 내 연간 50조 규모로 발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과는 다른 지원 패러다임이라며 현 정부와 또 한 번 각을 세웠습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도 못했고 또 피해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에는 정말로 한참 못 미치는, 오죽하면 쥐꼬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어 자영업자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선 100조 규모 추경으로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민주당 내부에선 이미 짜놓은 안이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협상 착수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이 정말 현실적인 큰 고통을 정략적 목표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만술이나 유인술이나 이런 게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앞서 위탁모, 싱글데디 등과 함께한 선대위 회의에서는 보육정책 다변화를 강조한 이 후보. 양당 후보 지지율이 가족 리스크와 맞물려 혼선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선 후보로서 민생 밀착형 정책 메시지를 잇따라 띄우며 아들 논란 여파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 최전방을 찾아 군인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 90년생 페미니스트를 영입하며 보수와 진보 양쪽을 동시 공략했는데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첫 안보 행보로 강원도 최전방 백골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철책을 직접 돌아본 뒤 장병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단에서 훈련 받을 때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재밌게 받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훈련을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시킨 모양이에요. 장병 가족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내 유일한 공공 산후조리원도 돌아본 윤 후보는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수당을 2배 인상하고 군 장병의 월급도 올리겠다면서 직업군인의 주거와 자녀 교육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베이스에서 거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사용하고 병원이라든가 도서관, 학교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게 우리도 이제 좀 선진국형으로 60만 군인 가족 민심을 자극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후보 직속 새시대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에 90년생 페미니스트인 신지의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하며 2030 여성들의 표심도 겨냥했습니다. 보수정당, 진보정당 해가지고
아주 정당의 특색이 아주 완연하게 이렇게 갈려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어떤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할 국가 시스템이 안 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윤 후보를 조폭 같다고 비판하고 이준석 대표와도 젠더 문제로 격한 논쟁을 벌였던 신지혜 부위원장은 정권 교체의 절박함에 합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을 심신미약이라고 이야기한 변호했었던 후보이고 또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저 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하태경 의원은 젠더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성명을 통해 신지혜 부위원장의 변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차원이나 당원으로의 입당이 아니라며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네, 그런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 대표와 선대위 주요 직책을 맡은 의원 간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공식 회의에서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빚었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조수진 공보단장 얘긴데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저녁 SNS를 통해서 아침에 사과하고 저녁에 도발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조수진 단장이 여러 언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을 올렸습니다. 몇 시간 전에 올린 내용인데요. 자, 이 해당 사진에는 이준석 황당한 이유로 난동이란 제목과 함께 이 대표를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영상 주소를 조 단장이 누군가에게 보낸 정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표는 조 단장을 향해 왜 공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수의 언론인들에게 이런 링크를 보내느냐며 알아서 거취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이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전국을 뜨겁게 달군 주제는 바로 양대 후보의 이른바 가족 리스크였죠. 실제 일주일 포털 사이트 검색량을 살펴보니 관심은 실제로 거기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두 후보 중 어떤 후보의 리스크가 더 큰 관심을 모았을까요? 자, 먼저 네이버 검색 트렌드입니다. 파란색이 이재명 후보고요. 빨간색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먼저 주 초반에는 윤석열 후보 관련 검색이 많았습니다. 윤 후보 관련 YTN의 보도가 나간 뒤 검색량이 급증했고요. 15일 윤 후보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 이튿날인 16일 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검색량이 급등했는데요. 이날 아침 이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이 제기됐고 이 후보가 4시간 만에 바로 사과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그날이죠. 자, 구글 검색어 트렌드도 추이는 비슷했지만 윤석열 후보 가족 리스크는 검색량이 소폭 늘었던 반면에 이재명 후보 쪽 급격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연관 검색어에는 역시 가족이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아들 사진, 그리고 김건희, 이 검색어가 이름이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검색어와 검색량은 해당 사이트 이용자의 연령이나 성향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빅데이터 추세를 놓고 네거티브 선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번 선거가 비호감, 네거티브 선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가족,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검증과 평가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이런 빅데이터의 내용을 보더라도 배우자 대선, 자녀 대선, 합해서 가족 대선이 될 성격이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이 데이터로도 알 수 있듯이 대선 전국이 네거티브전으로 치닫자 여야 모두 네거티브 자제와 정책 대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내 탓을 하며 상대를 향한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어서 공방이 잦아들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거듭되는 민주당의 공세를 네거티브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을 상습 도박 등 혐의로 고발하려던 계획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네거티브만 가지고서 선거를 갖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는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하시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저희 민생과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흠집 내기에 몰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책 토론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며 신속하게 정책 선거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흠집 내기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정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누가 더 유능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얼굴을 대하고 논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모두 서로 책임을 미루며 네거티브 속도 조절론을 꺼내든 겁니다. 하지만 공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박 의혹을 받는 이 후보의 장남 계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강의 사진으로 김건희 씨 학력 위조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서울대 6개월 지도자 과정의 일부 프로그램인 뉴욕대 강의를 왜 안양대 교수 임용 이력서에 학력으로 기재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방 중단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렇게 되겠느냐는 회의감을 내비쳤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얘기긴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거티브 과열이 계속된다면 정치의 염증을 느낀 중도층은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거티브 정쟁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중도층 표심을 잡는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주택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대책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되는 부동산값 급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야당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3일 예정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2030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로 올리는 계획은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 수급 대상도 유지됩니다. 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연동에 대해서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고 이 가운데 고령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살펴봐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이재명 후보가 공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재산세와 건보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논의해달라고 제안한 뒤에 이뤄졌습니다. 최근엔 너무 급격하게 집가 주택 가격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사실 국민들의 고통이 커져서 속도 조절을 좀 하자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러나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기조를 지켜온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일단 감세 공약을 내놓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겨냥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나중에 득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일반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첫 발을 내디딘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을 다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동시에 줄이겠다고 나선 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의지입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표를 노린 땜질 처방이란 비판에 역풍도 우려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제 80일도 채 남지 않은 20대 대선. 가족 논란 말고도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은 더 있었는데 수사들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특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올해 안에 주요 피의자를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윗선 로비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4인방이 재판에 넘겨진 뒤 검찰 수사의 초점은 크게 윗선과 로비 두 방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진척은 더딘 상황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상징되는 로비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장 청구 때 소명하지 못했던 알선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급한데 2주가 넘도록 제소한 일정도 못 잡은 걸 보면 아직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러난 금전 관계가 가장 구체적인 곽 전 의원 수사가 헛돌면서 박영수 전 특검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인물들 수사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 안팎에선 올해 안에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뒤 결과와 관계없이 기소하는 선에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턴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게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데 여러 공범이 얽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로선 재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점인 당시 성남시 윗선을 향한 의혹 규명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망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개발사업 당시 결재 개통에 있었던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최근 화천대유 일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자 차명 또는 은닉 재산이 있는지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이 8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린 윗선 로비 의혹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강추위 속에 길가에 있는 의류수거함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탯줄까지 미쳐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누가 이곳에 아기를 버렸을까요? 경찰이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경찰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입니다. 뒤이어 경찰관들이 길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19일 밤 11시 반쯤 경기도 오산시 골동의 한 의류수거함에서 갓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헌옷수거업자가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안에서 발견된 숨진 신생아는 이불에 쌓여 있었고 몸에는 탯줄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또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이나 골절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점들로 미뤄보아 아기가 태어난 직후 버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혈흔이 있어요. 그거에도 감정할 거예요. 사망을 하고 버려진 건지 사망 안 한 채 버려진 건지 다 따질 거예요.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아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시신 부검과 이불의 혈흔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청량리 시장에서 점포 10여 곳을 태운 화재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난로에서 시작된 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이 목조 건물을 타고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이는데 겨울철 난방기기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자정쯤 주변 CCTV에 찍힌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모습입니다. 가게 안쪽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더니 10여 분 만에 가게 전체를 태웁니다. 잠시 뒤 가게 위쪽으로 옮겨 붙은 불은 나무 들보를 타고 더욱 거세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행인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바로 옆 잡화점에선 작은 폭발까지 잇따라 일어납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점포 5곳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8곳이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소방과 경찰,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감식에 나섰습니다. 물건을 더 들이는 등 일찌감치 설 준비에 나섰던 상인들은 갑자기 덮친 화마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서글프지. 뭔 이런 일이 있냐고. 세상에. 밤새 안녕이라고 이게 뭔 짓이야 이게. 화재는 가게 안에 켜져 있던 연탄 난로가 과열되면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씨가 오래된 목조 건물에 옮겨 붙으면서 인근 가게로 빠르게 번졌다는 겁니다.
연탄 난로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난로를 안 꺼갖고. 겨울철 난방기기 관련 화재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1000건 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 장판과 히터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나무 등을 태우는 화목 보일러와 전기 열선 화재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선 외출할 때 반드시 전원을 끄고 타기 쉬운 물건은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옷가지 등 가연물을 난방기기 근처에 두면 복사열에 의해서 쉽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기구로부터 멀리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외출 시에는 난방기구의 코드를 반드시 뽑는 것이. 이번 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 18명 가운데 절반은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화재보험이 있지만 낡은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라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보장 금액 역시 최대 2천만 원으로 상인의 추산 피해액 7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터라 상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며칠 전 호남 지역에 내려진 대설특보 속에 만취한 30대가 차를 몰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달리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는데요. 잡고 보니 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빙판길을 달리던 흰색 차량이 멈춰서지 못하고 앞서 정차한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조금 뒤에 나타난 경찰차는 뒤 범퍼가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광주 도심 도로에서 연달아 추돌 사고를 낸 건 지난 17일 밤 11시 45분쯤. 경찰이 사고를 낸 운전자를 잡아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첫 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1km 넘는 구간을 달렸고 그 결과 차량 석 대를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도 들이받쳐 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다쳤습니다. 그 시간대가 좀 도로가 좀 절긴도 좀 돼 있어요.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음주 측정했고 현장에서 신분 다 하긴 됐고요. 사고 후 그 조주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사는 해야죠. 음주 사고 뒤 달아난 운전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이게 해제하고 추후 이제 수사 결과가 어차피 나오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중징계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사고를 낸 공무원을 입건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그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누가 더 유능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얼굴을 대하고 논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가장 바람직한 얘기긴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그야말로 정책 대결로 바뀔까요? 대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강 대선 후보들의 가족을 둘러싼 공방이 여전히 치열합니다. 비방전이 연일 격화하면서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조사 결과도 혼돈인데요.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정책 대결을 하자는 목소리도 앞서 보신 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엔 계속 가족 리스크, 김건희 씨 학력 의혹 보도 이후 또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까지 가족 리스크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오늘 나올 여론조사 결과 주목된다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날 두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좀 비슷한 걸로 좀 추이를 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이 결과 같은 경우는 40.3, 윤석열 후보 37.4인데 두 후보 모두 하락한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락 폭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많이 떨어졌죠, 사실은. 예. 이제 이런 부분은 윤석열 후보한테 좀 경각심을 상기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이제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고 그 의혹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보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많이 좀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 경향인데요. 네, 사실은- 리얼미터가 한번 보여주시죠. 맞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에서는. 그러나 이제 양측 다 약간씩 떨어졌어요, 또. 그러니까 추세로 보면 두 후보가 다 약간씩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실제로 이제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들이 또 어떤 의혹 관련된 부분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KSO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0.3%가 떨어졌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4.6%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KSO와의 여론조사 한 이래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선 것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는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도층의 여론조사예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2.6%가 하락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3%가 하락을 했어요. 네. 이런 것을 보면 중도층에서도 이전 조사에서는 상당한 표차로 좀 벌어졌었는데 점점 좁아들고 있다. 이것은 위험 신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네. 이재명 후보는 1.7%가 떨어졌고 윤석열 후보는 0.8%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 후보 차이가 6.4%로 해서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일단 앞서고는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중도층에서 두 후보 다 지금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도층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네. 배우자의 허위 경력 의혹, 그다음에 아들의 여러 가지 불법 도박, 또 다른 의혹들이 충성심이 약한 중도층부터 이탈시킨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선거가 다가오면은요 지지율이 좀 높아지거나 유보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비호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로도나 염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셨는데 지금 장 교수님께서 중도층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중도층, 또 청년층, 외연 확장 두 후보 모두에게 던져진 과제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께서는 이 중도층에서의 하락세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보면 양측 다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도층 입장에서는 좀 정치에 대한 무관심층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양측 다 실망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한쪽은 안에 관련된 한쪽은 또 자녀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부각이 돼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두 유력 후보에 대해서 중도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런 것이 아마 표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두 분 다 넘어서야 되는 산이고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사실은 앞으로의 본인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그래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대선에서 최종 승리를 얻기는 어렵거든요. 지지층들이야 결집할 수 있겠지만 중도층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승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을 향한 어떤 그 전략적인 선거 운동
또 본인들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맨 처음 결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보면 양강 후보 위주로 좀 해석을 해봤는데 자 오른쪽 두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각각 4.2%, 4.6%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지지율이 오른 걸로 나오는데 마침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가 국민 통합을 호소하면서 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탈당을 또 얘기하기도 했고 전직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를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자 지금 두 후보, 대선 후보, 양강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이 국면에서 나머지 두 후보의 어떤 존재감을 좀 부각시킬 기회가 찾아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양쪽 다 여론조사 기관에서의 지지율을 보면 네. 5%가 넘지를 않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5%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네. 공식적인 TV 토론에도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KSY 같은 여론조사에서 네.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 거는 중도층에서 빠진 부분들이 이렇게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양강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 양강 구도가 계속 네거티브전으로 확대돼서 국민적인 혐오감이 높아지면은요, 이번에 정말 이 두 후보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른 후보 없나라고 생각하는 유보층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본인의 지지율로 흡수시킬 것이냐가 이분들에게 남겨진 하나의 숙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저는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실은 이게 두 분이 심상정 그리고 안철수 두 분이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랐지만 이 지지율이 계속 상승을 탈 거냐 하는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표현이 저는 맞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중도층 중에 두 분에게 실망한 그 윤석열, 이재명 두 분에게 실망한 분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 이분들을 지지하는 이런 현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지지율이 정말 두 분의 지지율을 좀 위협할 정도까지 끌어올려지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네 후보 모두의 어떤 행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전은 뭐 주말을 거치면서 더 격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주말 거치면서 사실 김건희 씨 관련해서 또 논란이 추가됐거든요. 허위 경력 논란 속에서 이번엔 미국 뉴욕대 관련 경력이 허위일 가능성이 여권에서 제기됐습니다. 저희가 공방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이번 논란은 어디까지 번질까요? 저는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2006년도에 본인이 뉴욕대에 연수를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학력란에. 근데 이 뉴욕대 연수라고 하는 것이 5일 동안 한 거거든요. 5일 동안 한 거고 저게 전체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GLA라는 글로벌 리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6개월 과정이거든요. 2006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진행된 과정이고 이 과정에 김건희 씨가 등록을 해서 수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도 간 건 맞습니다. 저 뉴욕대학에 간 건 맞아요. 다만 그 5일 기간 동안 연수는 이 GLA라고 하는 6개월 과정의 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6개월 과정에 수업 듣는 분들이 한국 교수의 인솔을 받고 뉴욕대에 가서 연수를 받은 거죠. 근데 5일 동안 연수를 받았는데 그걸 이제 본인의 학력란에 뉴욕대 연수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물론 연수를 갔다. 그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외국에 잠깐 갔다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가운데. 대학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네. 대학원들 같은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은 그 전체 예를 들면 서울대 GLA 과정 뭐 수료든 아니면 졸업이든 이렇게 쓰지 뉴욕대 5일 갔다 온 걸 명시해서 그걸 학력란에 적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그걸 좀 더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쓸 수는 있지만 이게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명확한 건 이거예요. 김건희 씨가 뉴욕대 간 건 맞고 다만 그것은 서울대에 본인이 등록했던 GLA 코스라고 하는 코스의 한 부분으로 참여했던 것이기 때문에 쓰려면 GLA 수료라든지 GLA 졸업 이렇게 쓰는 게 더 적절한 내용이었는데 그걸 뉴욕대만 뽑아내서 쓴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강의 사진을 좀 내미니까 또 민주당이 뭐라고 재반박하냐면 뉴욕대는 연수가 아니고 견학 코스였을 뿐이다. 그와 함께 또 단기 연수를 말씀하신 대로 학력란에 넣은 것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네. 국민의힘의 반박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대 연수한 거는 또 맞아요. 거기 뉴욕대 가서 수업을 들은 것은 또 맞습니다. 수업을 듣고 수강을 한 것은 맞습니다. 사진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수를 안 했다. 허위 사실,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은 좀 과장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별도의 란에다가 뉴욕대 연수라고 썼으면 이것도 과장한 거라고 보여져요. 뉴욕대학에서 연수하는 프로그램에 뭐 몇 달 동안 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서울대 과정 중에서의 하나의 연수 프로그램이었지 네. 이 뉴욕대에서 연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말대로 좀 돋보이려고 과장해서 욕심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서로 논란을 부리고 서로 공격할 정도의 큰 사건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데 양쪽 다 과장된 공격, 과장된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침 두 분 다 교수님이시잖아요. 이번 논란이 뉴욕대 강의를 안양대 교수 임용 이력서에 학력으로 기재한 부분이 논란인데 어떻습니까? 경험상 이렇게 이력서에 이런 연수 기간을 적을 때 어느 란에 좀 적게 되나요? 보통은 이제 연수나 이런 난이 있으면 거기다 적죠. 학력이라고는 적지 않죠. 학력은 어디 가서 예를 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그 네. 기간을 수료하고 거기서 시험을 보든 논문을 쓰든 해서 학력을 적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학력란에다가 5일 동안 연수 간 걸 적었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아요. 그건 부적절하고요.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기에는 이제 월만 적었거든요. 월만 적다 보니까 저게 5일인지도 나중에 이제 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다. 저게 2달 동안 갔는지 3달 동안 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학력란에 적는 건 부적절하죠. 이거는 학력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저는. 연수는 네. 했지만 그 연수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GLA라고 하는 걸 적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6개월 동안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에서 연수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그건 적는 건 맞지만 네. 이 과정의 한 부분으로 했던 부분을 학력란에 적는 것은 지나치게 돋보이려는 시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네. 그 IVLP라고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대략 한 달 동안 미국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이제 특임 교수 지원을 할 때 별도의 뭐 미국 국무부 연수 이렇게 적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가서 어떤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니고 네. 많은 전문가분들과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학교 임용에 있어서 좀 이득을 받기 위해서 과장해서 별도로 저렇게 적은 것은 어느 정도의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네. 민주당이 저렇게 뭐 허위 사실을 한 것처럼 공격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뉴욕대 가서 강의 듣고 수강하고 연수한 거는 맞잖아요. 그것을 별도로 저렇게 작성한 것 자체가 과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정치 혐오, 뭐 유권자들의 피로도, 염증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여론의 흐름을 캠프나 후보들도 많이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선대위 차원에서 또 혹은 후보 차원에서 네거티브 좀 멈추고 정책으로 좀 전환시키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네거티브와 또 검증이 필요한 대목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증거나 아니면 어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내용을 가지고 네. 그걸 너무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네거티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불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네거티브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상식적 관점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됐는데 마치 부풀려서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지양해야 된다. 그게 잘못해서 나중에 증거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는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네거티브 공세를 하다가 만약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의혹만 부풀렸다가 문제가 되면 그거 자체가 본인들한테 도리어 네거티브로 올 수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해서 명확하게 어떤 증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어떤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들을 명확하게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 모두 가족 문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이 언제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근데 검증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담당할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증은 세 가지 분야로 돼야 돼요. 정책 검증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체성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검증해야 합니다. 근데 도덕성 검증 중에서 사생활은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생활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런데 그 사생활이 법을 위반하면은 이거는 검증의 대상으로 올려야 돼요.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합법적인 도박을 했거나 어디 뭐 경마에 가서 뭐 걸었거나
이렇게 합법적인 부분이었으면은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불법 도박장을 방문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양쪽 후보들이 다 국민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 깜입니다. 대한민국을 담당할 비전과 정책을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국민들이 그래, 저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 찍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검증할 텐데 지금은 계속 마이너스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는 이런 정치권의 대권 후보들, 각 당 선대위들은 자성을 해야 될 것이고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연이은 대선 후보들의 사과에 국민들을 유권자들이 좀 내성이 생기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대선 전국이 사과 전국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마이너스라는 표현 쓰셨거든요. 자, 이걸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지금 양 대선 후보들의 어떤 논란과 이후 해명 사과 과정이 비교되기도 하는데 끝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적 관점에서 이게 사과가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사과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사과는 시기가 중요하고요. 타이밍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중요한데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나중에 사과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재명 후보는 바로 사과를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3일 동안 여러 가지 얘기로 뭐 이유를 대면서 사과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 많이 커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건희 건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해명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면 어느 부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고 또 하나는 사과를 하면서 조건을 달면 안 돼요. 뭐 다만,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조건을 다는 순간 사과의 진정성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일부가 허위이지 전체가 허위가 아니다. 예컨대 뭐 좀 돋보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결혼하기 전의 일이니까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도리어 사과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치적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네.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는 미숙한 부분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도덕성과 관련된 네거티브 공방은요, 윤석열 후보에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형수에도 욕설하고 정과 사범 이런 것을 알고 있거든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추진력, 실행력,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실천력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출마 명분이 공정, 정의,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본인과 가족들이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의 출마 명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특히 중도층에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상황 때문에 나는 정권 교체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빨리 이슈를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저는 대통령 깜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이나 수요일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야 돼요. 그래야 이번 대선이 정책 논쟁으로 정책 검증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정책 부분에 대한 발표를 빨리 시작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족 관련된 논란과 어떤 논란을 좀 극복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책 대결로 전환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엔 대선 후보들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에 이어서 이번엔 공시가격 관련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집가 주택 가격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사실 국민들의 고통이 커져서 속도 조절을 좀 하자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분을 국민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논리인데 그 발언만 놓고 보면 국민들에게 좀 관심을 끌만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이게 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발언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의 어떤 박자가 맞아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뭐, 같은 경우는 좀 반감이 있기도 하고요. 뭔가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좀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건 맞춰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정부와의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해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식과 현실화는 이재명 후보가 그걸 아예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예하자는 거잖아요. 공식과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것이 세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재산세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공익시가 적용을 좀 1년 정도 유예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공익시가 자체를 현실화 자체를 거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예하는 방안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고령자들 같은 경우 나이가 많으신데 1가구 1주택만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종부세 납부가 되면서 너무 이제 한 번에 많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 일시 유예하는 것도 검토해 보자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을 내놓는 것이고 그것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거냐?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정 부분. 그래서 뭐 완전히 기본적인 정책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갖고 있는 정책들의 유예라든지 아니면 변화를 시도해서 지금의 현실에 맞는 부분에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시도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 이기는 지도자는 없는 거잖아요. 정치 지도자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어떤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들을 입안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당정은 이제 공시가 증가했다는 세금 완화에 합의를 한 거고요.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예라는 결정을 한 이재명 후보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국가 지도자가 될 분으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정책이 불확실해진다는 면에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럼 또 언제 유예를 처리할 겁니까? 대선 끝나고요? 본인이 대통령 되면 유예를 처리할 겁니까? 상황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본인이 표를 더 많이 얻었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유지해오고 주장해왔던 정책들을 다시 그냥 한동안은 유예했다라는 것.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할 때는요. 공시지가 현실화해야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본인이 주장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대선 앞두고 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유예한다? 이거는 무책임한 후보일 뿐만이 아니라 신뢰를 상실한 후보다. 이분은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들을 그때그때 바꿀 수 있다. 이거는요, 유연한 게 아닙니다. 무책임한 겁니다. 국가 지도자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국가의 미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픈 부분, 어려운 부분도 결단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 지도자입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AI 컴퓨터 갖다 놓고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이 정책은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오락가락 말을 뒤집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반대하는 어떤 정책들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장 교수하고 저는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원하는 게 뭔지를 대통령은 잘 파악해서 그것들을 실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한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대통령이 잘 듣고 그걸 반영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같은데 그걸 일정 부분 좀 유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좀 더 감수해 주겠다는 의도를 하기 때문에 크게 본인이 원하는 정책들의 방향에서 바꾸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오른 게 최근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권 4년 내내 올랐습니다. 그럼 공시지가라든지 다주택자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야,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건 어느 정도 현실화를 좀 유예해야 되겠다라고 그 전에 얘기를 했어야 해요. 본인의 주장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지도자가요,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 안 한다? 이거 무책임하다니까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개혁. 국민 여러분, 돈 더 내시고요. 덜 받아가세요. 여론조사 해보세요. 국민의 아마 80%가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이 반대하니까 국민연금 개혁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연금 파탄납니다. 후손들 그 뒷감당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 진영 쪽에서도 그리워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한미 FTA 했고요. 국익을 위해서 이라크에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 지도자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칭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재명 후보는 너무 정책적으로 표만 따라다니는 오락가락 후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것도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에요. 국민의 이익에 합당하게 행동한 것이고 이라크 파견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일부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의 이익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저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장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만 가지고 한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높으니까 낮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야당도 예를 들면 지금 이 정책들 같으면 야당들도 다 원하는 거고 그렇게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의원은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던 오늘 인터뷰 이건 야당 후보 같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같은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야당이든 국민들이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이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정책에 찬성을 하시면 왜 굳이 여당 후보를 그 여당 후보 경선에 왜 나가셨습니까? 야당 후보 하시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야당 후보의 말만 듣는다는 게 아니고 야당의 주장 중에도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는 모습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게 오락가락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세보다 완화에 대한 두 분의 좀 대비되는 생각을 들어봤는데 앞서 장 교수님 발언 중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표현까지 쓰신 건 이제 아마 그 정책 일관성을 좀 언급하려다가 나온 발언인 것 같은데 장 교수님 개인 의견이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정책이 다 뒤집어졌다.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한번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득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일반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김종인 위원장의 지금 표현 중에 환심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 저는 이제 김종인 이제 총괄선대위원장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런 정책들에 찬성을 했었고 이걸 주장했던 정당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선거에서 표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원래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감세 정책을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공시지가도 너무 급하게 올리는 것에 반대를 했던 입장이고요. 네. 종부세는 심지어는 폐지하자고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는 폐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그렇게 왜 안 바꾸냐 그렇게 하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비판을 하면 그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야당이 주장하는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게 어떤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하는 데 있어 야당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후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려면 합리적인 설명과 책임을 져야 돼요. 예를 들면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리고 이 공시지가 이 부분은요. 국민의힘이 반대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를 했어요. 지도자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통찰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에요. 지금 몇 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양도세 중과를 통과시킬 때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물론 민주당 후보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거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재명 후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도 지금 종부세가 실제 부과가 되면서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되는 분들,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또 위기감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약간
약간 저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전에도 기회를 드렸는데 팔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런 기회를 줘서 집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 청와대는 그럼 왜 반대합니까? 그걸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득을 해나갈 건지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자,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이재명 후보가 던진 세부담 완화에 대한 화두. 여러분도 들으셨다시피 두 분의 생각처럼 앞으로도 좀 논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윤석열 후보 좀 움직임을 볼 텐데 국민의힘 선대위에 제목을 그대로 전하면 파격 영입, 신지혜 전 녹색당 대표가 영입이 됐습니다. 뭐 정치 뉴스에서는 그렇게 생소한 인물은 아닙니다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누군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 지금 제일 끝에 대표적인 페미니스트라고 좀 규정되어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신지혜 씨가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들어갔는데 잘 하실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분을 영입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던 생각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들, 이제 페미니즘에 기반하고 있는 여성들을 좀 더 많이 유권자들 본인들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또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되고 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면서 또 많은 20, 30대 남성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충돌이 됐을 경우에 이게 이제 젠더 갈등으로 부각될 수 있고 그러면 혼란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을 예를 들면 그냥 이분 한 분을 영입하면 단순히 20, 30대 여성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논리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분이 와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또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준석 대표는 공개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어느 영역에 가서는 충돌할 수 있는 영역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연 이분이 잘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지혜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거든요.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사실 조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또 이준석 대표와 또 생각이 다른 부분도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또 장 교수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는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을 심신미약이라고 이야기한 변호했었던 후보이고 또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저 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절박한 마음으로 서게 됐다. 사실 신지혜 씨 영입에 대해서 당 밖보다는 당 안에서 조금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잡탕밥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당 방침에 위배한 발언을 하면 제재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당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이걸 외연 확장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분별한 영입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라고 한 것은 약속을 지킨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9년도 만우절날 저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습니다라고 트위터에도 쓴 적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선을 그었어요. 나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 아니고 입당을 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 후보를 돕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런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까지 본인이 주장해왔던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강한 페미니즘을 얘기를 하고 있고 탈원전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강 정책도 맞지를 않아요. 이분이 와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오히려 좀 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캠프 측에서? 아니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한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 30대 남성표는 지금 거의 우리 편이 많다. 그런데 젊은 여성층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신지혜 위원장이 필요했다. 신지혜 위원장이 옴으로써 그 표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특정 커뮤니티에서 보면은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무슨 주머니 공깃돌이냐, 우리 표를 그냥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저러한 생각 때문에 안 된다라고 지금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논란이 되는 인사가 영입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윤석열 후보한테는 이렇게 득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신지혜 씨 영입에 대해서 정의당 반응도 궁금했는데 뭐라는 반응이냐면 국민의힘 합류는 기괴한 변절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이번 신지혜 카드로 무주공산이잖아요. 2030 표심을 좀 반전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선 또 다른 파열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걸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했던데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간의 어떤 정면 충돌 한번 또 발언 듣고 두 분과 해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대위 내에서 뭐 업무 지시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선대위 운영 측에상 개선을 바로잡고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지시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담임한 업무에 맞는 것을 제가 지시했는데 본인이 선대위원장 말은 상임 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고성이 나왔고 또 이준석 대표가 몇 시간 전에 개인 SNS에 또 올린 글도 있거든요. 한번 좀 보여주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고성과 설전이 두 사람 간에 오가고 있는데 지금 이 대표가 올린 내용은 조수진 후보가 언론인들한테 공유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비방하는 영상을 조수진 최고위원이 공유했다는 것을 이준석 대표가 알린 거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 이준석 정신 건강을 걱정하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링크를 복수의 언론인들에게 배포를 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한가하신가 뭐 이런 류의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제 조수진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공보단장이죠. 난 윤석열 후보 말만 듣는다. 그럼 선대위가 왜 필요하죠? 그리고 이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상임 선대위원장인데 그 상임 선대위원장의 어쨌든 뭐 나이 어린 대표라 하더라도 지휘 체계는 상임 선대위원장이 공보단장이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나는 후보 말만 듣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본인의 대표로서의 지도력도 많이 잃게 되는 것이고요. 네. 선대위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선대위의 모든 조직들이 뭐 후보만 바라보고 후보가 명령하는 것만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조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선대위가 같이 움직여줘야 윤석열 후보 캠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지 대표나 후보나 아니면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만 가지고 선대위를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대위 간의 갈등도 선대위 내부의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가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도 참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선대위가 그러면 잘 돌아갈 수 있을지 또 이런 갈등의 요소가 사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 간의 어떤 갈등은 아주 이제 여러 번 이루어졌잖아요. 네, 경선 국면에서 또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랬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계속 노출되게 되면 조수진 공보단장이 이렇게 또 글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고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거 되면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절대 선대위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알아서 거치 표명하라라고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후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을 지금 민주주의라고 표현했지만 홍준표 의원은 후보만 매일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당대표를 무시해서 대선에 도움이 되겠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저건 난장판이죠. 기강이 없는 겁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공보단장이고요. 그다음 최고위원이고 그리고 당의 공식적인 공인 아니겠습니까? 당대표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것은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있다. 나 이준석 안 좋아해. 나 네 말 안 들을 거야.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나 조수진 최고위원 절실함이나 간절함이 없어 보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측 다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어느 정도 나는 윤석열 후보 말만 들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이준석 대표한테 사과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SNS에 대한 또 조수진 최고위원 또 반응이 나오면 함께 전하도록 하겠고, 앞서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 부분에서 다뤘기 때문에 끝으로 윤석열 후보 안보 행보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최전방이죠. 백골부대 방문했는데 한번 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에서 훈련 받을 때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재밌게 봐요. 재밌었어요? 훈련을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시킨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럴테면 민생 밀착형 좀 메시지에 주력하면서 아들 논란 최소화에 집중을 했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이렇게 안보 행보로 부인 논란을 좀 잠식하려 나섰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잠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보 홍보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이미지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뭐 안보 이런 부분에 좀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백골부대는 제 개인적인 얘기라면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전방 전방 훈련이죠. 입소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 갔던 부대인데, 물론 저는 해병대 출신이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저런 모습을 통해서 그 안보를 중요시하는 어떤 정당이라는 이미지, 또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당의 후보라는 이미지를 좀 더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결국 보수층들의 어떤 표를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지층의 결집에 중요한 행보 중의 하나로 안보 행보를 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최전방에 있는 백골부대를 간 것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약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면 최전방 군부대, 장병을 만났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보라는 이슈도 있습니다만 여기엔 청년도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안전, 안보, 민생 행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군장병에 대한 합당한 처우 개선 약속을 하셨고요. 네. 철원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출산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군 장병과 그 가족들의 처우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고요. 네.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서 또한 지급 체제도 개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병원과 스쿨버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온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80일도 채 남지 않은 20대 대선, 또 이번 주 대선 후보들의 행보, 정책 행보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백골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진행을 하면 정확히 뭐에 대한 사과인지가 유명해서. 자,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과 그 다음에 배우자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일게 된 이런 상황, 그리고 그것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인정한 게 아니고 인정했다 안 하겠다는 게 섞여 있습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드러난 거를 어디까지 사실이라고 지금 사실 저도 그거를 잘 분류를 못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최팀이 맞습니다.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공안이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에서는 도박 자금 출처도 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도박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대개 한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아요.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이 이제
본인의 비리 의혹도 모자라서 가족들까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장동대 고발 사주,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 대 투영 불공정으로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에 많은 부분은 또 후보의 태도와 일정 동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좀 많이 쓴소리 해주시고 절실한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좀 쓴소리 또 후보님이 또 이렇게 아니 뭐 전화 같은 거 막 아무 때나 하시고 그렇게 하고 똑바로 좀 하시오. 가급적 좋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보건복지위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저희들한테 얽매이시면 안 됩니까?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적용될 전기요금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한전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을 감안해 분기별 조정 한도인 3원 인상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최종 결정은 유보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제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3.1%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적극적인 재정으로 경제 회복과 일상을 되찾겠다는 목표도 밝혔는데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경제정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통한 경제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8.9% 늘어난 60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은 내수와 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3.1% 성장하고 소비자 물가는 2.2%, 취업자는 28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 우리 경제가 3.3%, 한국은행은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우리 경제에 불확실한 변수가 될 것으로 꼽았습니다. 내년 3월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경제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년 내년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 그리고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걸쳐 경제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또 중요한 한 해라 할 것입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가계부채, 부동산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차세대 산업 육성 등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 안정을 위해 내년 중 백신 1억 7천만 회분, 경구용 치료제 60만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 호조세 지속을 위해 올해보다 5조 원이 확대된 261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이 공급됩니다. 해상 풍력단지 개발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115조 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됩니다. 친환경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중 11조 4천억의 재정 투자와 2조 4천억 규모의 기후 대응 기금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내년 한시적으로 최대 1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대상 36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과 각종 민생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카드를 5% 넘게 더 쓰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마지막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또 이런 상황이 오면은 다들 문 닫게 생겼다고. 힘들어요.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불어 각종 금융과 세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36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해주고 착한 임대인 제도를 내년에도 이어갑니다. 종합소득세나 보험료, 공과금 납부를 미뤄주는 조치도 3개월씩 연장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나 재창업 지원도 늘립니다. 코로나 피해 업종 지원과 경제 성장을 위한 각종 소비 부양책도 있습니다. 카드를 많이 쓰면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에 얼마 이상을 쓰면 추첨을 해 당첨금을 주는 제도도 선보입니다. 또 현재 5,000달러, 한화 600만 원 정도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합니다.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면세업계의 그 운영의 활성화를 물가가 한 2배 정도 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남편 월급은 오르진 않는데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와서 살 수가 없어요. 정부는 원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에 이어 내년 물가 역시 2%를 넘길 거로 전망하며 각종 안정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4월까지인 유류세와 LNG 할당 관세 인하 조치를 유가 상황에 따라 연장하고 알뜰 주유소를 더욱 확대합니다. 여기에 기름값은 산업부, 쌀값은 농림부가 맡는 시기인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10년 만에 부활시킵니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1조 원 많은 31조 1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학번을 위해선 실습 기회나 취업 수당을 지원하고 고령층 등을 위한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1년 목표 절반인 50만 명을 내년 1월 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해 EBS 교재 무상 지원과 긴급 돌봄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 대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법무부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명단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심사에는 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여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사면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질 거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면에 관해서는 아시겠지만 대통령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사면의 원칙과 기준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관심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함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두고 이미 설왕설래가 오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심정에 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아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 전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었는데 법무부는 6주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 등의 의견에 따라 입원 기간을 늘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도 기저질환으로 외부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이번에도 사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지난해 명단도 정치인 등이 아닌 서민 생계형 사범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면심사위원회 첫날 회의에서도 주로 생계형, 일반 형사사범에 대한 논의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까지 심사에서 추려진 사면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최종 명단은 이달 말 발표될 걸로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미크론까지 확산하면서 군도 부스터샷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접종 대상자가 40만 명이 넘는데 오늘부터 군의 접종기관이 모두 부스터샷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기관은 모두 90여 곳. 지난주 군 병원과 사단급 의무대부터 3차 접종을 시작한 군이 이번 주부터는 일선 부대로 확대했습니다. 군의 모든 접종 기관이 투입된 겁니다. 접종 대상 인원이 4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부대 관리 지침도 강화했습니다. 휴가를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복귀 시 예방적 격리를 더 엄격하게 하도록 했고 외출은 방문하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휘관 판단하에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복귀 전까지 1차 PCR 검사를 실시하고 2차 PCR 검사 전까지 휴가 복귀자 전원을 대상으로 기존에 없었던 예방적 격리를 추가하였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장병들의 사기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특히 3차 접종을 실시하면서 무조건적인 휴가 통제보다는 휴가 복귀자 관리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추가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사이 군내 확산세가 악화할 경우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또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군의관 40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의 경우 비록 중증 예방 효과는 있더라도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또 현재 사용되는 일부 항체 치료제는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9일 mRNA 계열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제외한 다른 백신의 경우 오미크론 감염자가 증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지만 감염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예비 연구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노팜과 시노백 등 중국산 백신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을 막는 효과는 제로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백신은 중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저소득 국가에서 널리 사용됐으며 전 세계 백신 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 6개월이 지나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전혀 막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에서는 90%가 이 백신을 맞았고 세계 백신 공급 프로그램인 코백스를 통해 아프리카에 6,700만 회분이 보급됐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 또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방어력이 매우 낮을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회 접종 방식으로 아프리카에서 수요가 급증한 얀센 백신 역시 오미크론 감염을 막을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예방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mRNA 신기술이 적용된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만이 모든 변이에 일관된 감염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사용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일부가 오미크론 변이에는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 변이가 리제네논과 릴리 등 인공항체의 효능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제약사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새 항체 치료제 개발에 즉각 착수했지만 생산까지 수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온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월 중순에 초봄 같은 날씨를 보였는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4도로 오늘보다 5도, 예년보다 7도가량 높아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겠고 낮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역시 예년보다는 3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꼭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거나 산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은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3도, 광주 3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2도, 광주 14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주 중후반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큰 추위 없겠지만 성탄절인 주말부터는 매서운 성탄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